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가 4장 들어가기 전에 3장에서 좀 미처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제목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퍼펙트 셋이라고 하는 완전 집합 아니면 완벽 집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셋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다룰 거는 아니어서 제가 요거는 좀 넘어가고 커넥티드 셋만 이제 좀 간단하게, 커넥티드 셋도 사실 뒤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우리가 좀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위상수학 같은 거를 들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셋 관해서는 좀 넘어가고 3.4.4에 있는 이 커넥티드 셋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의 정의는 우선은 디스커넥티드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A랑 B가 공집합이 아닌 어떤 실수의 부분 집합들이고 얘네가 separate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얘네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교집합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집합이 없기는 없는데 조금 더 강조를 해서 A의 이렇게 바를 취해서, 그러니까 바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리밋 포인트도 같이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바라고 하는 거는 클로저인데, 그거는 A의 클로저를 뜻하는데 클로저는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한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다가 리밋 포인트를 포함한 거.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텐데 A 바는 A랑 A의 리밋 포인트를 전부 다 합친 거. 그래서 클로저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페포라고 부르긴 하는데 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클로저라고 좀 많이 부릅니다. 그랬을 때 A의 클로저랑 B랑 교집합이 없고 그 다음에 B 쪽에도 클로저를 취해서 A랑 B 클로저의 교집합이 없을 때 우리가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클로저를 취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의 리밋 포인트를 포함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이제 뭔가 조건을 준 거죠. 그래서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는 얘네들의 교집합이 없구나. 근데 리밋 포인트까지도 고려를 해서 리밋 포인트를 고려를 해도 이제 교집합이 없다. 그랬을 때 어떤 집합이 디스커넥티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A 합집합 B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A랑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두 개가 세퍼레이트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디스커넥티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봐도 어떤 집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끊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스커넥티드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좀 엄밀한 정의를 어떤 디스커넥티드라고 하는 거는 세퍼레이트 되는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으로 잘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거꾸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커넥티드라고 하는 거는 디스커넥티드가 아닌 거를 우리가 커넥티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정의만 가지고는 어떤 집합이 커넥티드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사실 커넥티드의 정의 자체가 이제 디스커넥티드가 아닌 거니까, 디스커넥티드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커넥티드를 보여야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디스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커넥티드 이제 인 거를 보이려면 약간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는 그럼 커넥티드랑 동치인 명제가 뭘까? 커넥티드와 동치인 명제. 우리가 이제 늘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정의를 소개하고 이제 그 정의랑 동치이면서 이제 조금 쉬운 정리 명제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거 예제는 넘어가고 Theorem 3.4.6에서 이제 커넥티드랑 동치인 명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커넥티드다라는 거랑 동치가 뭐냐면 이게 약간 좀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런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사실 우리말로 써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읽기가 힘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말로 써 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써 있으면 이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번역본을 보시면은 조금 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모든 어떤 디스조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교집합이 없는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A랑 B가 이제 교집합이 없는 두 개의 집합인데 E라는 집합이 만약에 A 합집합 B로 나타난다면 이렇게 항상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항상 어떤 수렴하는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그 수렴 값이 그 반대편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xn이 전부 다 A 안에 들어있고 xn이 만약에 어디론가 수렴을 한다면 이 수렴하는 값은 반대쪽, 그러니까 xn이라는 수열이 A 안에 들어있으니까 반대편 B에 들어있다. 수렴하는 값이 반대쪽에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xn이 만약에 B에 들어가 있고 xn이 x로 수렴한다면 수렴하는 값은 반대편에 들어가 있다. 반대편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사실 얘도 뭐 증명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정의로부터 그냥 약간 정의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 먼저 그래서 E가 커넥티드라고 하면 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니까 E라는 게 A 합집합 B로 나타나고 디스조인트여야 되니까 A랑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인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얘가 커넥티드니까 A랑 B가 세퍼레이트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A와 B는 세퍼레이트가 아닙니다. 만약에 A랑 B가 세퍼레이트 되어 있으면은 E라는 집합이 세퍼레이트 되는 두 개의 집합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디스커넥티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A와 B는 세퍼레이트가 아니에요. 세퍼레이트가 아니니까 얘는 아까 얘기한 얘랑 얘가 공집합이 아니겠죠. 얘거나 아니면은 A 교집합 B에 얘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퍼레이트면은 얘가 공집합이어야 되는데 세퍼레이트가 아니니까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어떤 원소가 있을 텐데 어떤 원소가 뭐 x라고 표시를 해보면 x라는 게 이제 뭐 이쪽으로 뭐 a랑 얘네 둘은 뭐 대칭이니까 뭐 한쪽만 고려해도 똑같겠죠. 뭐 똑같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x라는 게 a의 클로저와 b에 둘 다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해보면 그러면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는 x가 a 바에도 들어있고 x가 b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x가 이제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x가 b에 들어가 있으니까 x가 a에 들어가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x가 a에 들어가 있으면은 x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으면은 얘네들은 우리가 디스조인트 해야 되니까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x가 a에 있으면 안 되니까 x는 그러면은 a의 리밋 포인트가 돼요. x는 a의 리밋 포인트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x가 a의 리밋 포인트니까 그럼 리밋 포인트의 정의에 의해서 뭐 정의랑 뭐 똑같죠. 뭐 정의로부터 얻은 그 동치인 명제인 정리를 생각하면은 x가 a의 리밋 포인트니까 얘는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xn이라고 하는 수열이 존재해서 a의 수열이 존재해서 xn은 x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열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찾은 게 뭐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xn이라는 어떤 a의 수열이 있는데 xn이 x로 수렴해요. 근데 x가 어디에 있냐면 b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한 얘기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a 교집합 b의 클로저, 얘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도 뭐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이제 이런 수열의 성질이 성립하면은 이제 반대쪽의 극한으로 수렴한다가 성립하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가 커넥티드임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대우 명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디스커넥티드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가 디스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가 디스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이가 디스커넥티드면은 E라는 집합은 어떤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E라는 집합이 A 합집합 B로 나타나고 A랑 B는 세퍼레이트 되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xn이 어떤 A 안의 수열이고 xn이 x로 수렴한다. 이제 그러면은 얘는 가정에 의해서 xn이 A의 수열이고 xn이 x로 수렴하면은 x는 반대쪽에 있어야 되겠죠. x가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데 x가 뭐도 성립할 거냐면 x는 이거 리밋 포인트죠, 그렇죠? x가 A 바의 리밋 포인트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A 바에도 들어있고 x가 B에도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A의 클로저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은 디스커넥티드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디스커넥티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써야 돼요. 이가 A 합집합 B로 나타나고 xn이라는 수열이 A에 있고 xn이 x로 수렴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x의 수렴값은 이제 반대쪽 A가 아닌 B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x가 A 바에도 들어 있고, 왜냐면 x가 A의 리밋 포인트니까 A 바에도 들어 있고 x가 B에도 들어 있으니까 x가 A 바 교집합 B에도 들어가 있고, 이 얘기는 A의 클로저와 B의 교집합이 이제 뭔가 있다는 얘기니까 공집합이 아니고, 이면 이제 디스커넥티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 A랑 B가 세퍼레이티드가 아닌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디스커넥티드가 아닌 거니까 이게 커넥티드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동치인 명제에 대해서 커넥티드와 동치인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중요한데, 이제 좀 더 중요한 거는 요 다음에 나와 있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커넥티드 셋이 뭔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오픈 셋, 뭐 클로즈 셋, 뭐 컴팩트 셋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픈 셋도 뭐 종류가 되게 많고, 뭐 클로즈 셋도 뭐 되게 많고, 근데 컴팩트 셋은 그래도 조금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클로즈된 바운디드랑 이제 동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커넥티드 셋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3.4.7인데, 어떤 집합? E라는 게 실수의 부분 집합이 커넥티드다, 연결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A랑 B, C가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러니까 C가 A랑 B 사이에 있고 A랑 B도 E에 들어가 있으면은 C는 E의 원소가 된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연결 집합은, R에서의 연결 집합은, 커넥티드 셋은 사실상 인터벌이랑 동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 뭐 열린 구간이든 뭐 닫히는 구간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구간이면은 열려 있고, 왜냐면 구간이면은 우리가 어떤 뭐 A, B가 있다. 그럼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당연히 A, B 안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벌이 구간인 인터벌이 커넥티드인 거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반대로도 커넥티드이면은 사실상 인터벌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해보면, 이가 이제 이쪽 방향 먼저, 얘가 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저거를 보이면 되겠죠. 이가 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하고 A랑 B가 E에 들어가 있고 A랑 B, C가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C도 E에 들어가 있다. 이제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할 거냐면,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C까지, 그리고 E랑의 교집합, 그리고 B는 C부터 무한대까지 E랑의 교집합 이라고 하면은 이제 A랑 B는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각각 A가 A에 들어있고 B가 B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non-empty고,
그래서 만약에 E라는 집합이 A 합집합 B로 나타나면 이면은 이제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A랑 B는 세퍼레이트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A와 B는 세퍼레이트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교집합이 없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E가 A 합집합 B로 나타난다면 얘네들은 non-empty고 세퍼레이트 되는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디스커넥티드가 돼요. 근데 A 합집합 B가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제 E가 디스커넥티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는 E가 커넥티드여야 되니까 E라는 집합은 A 합집합 B로 안 나타나야겠죠, 그렇죠? 이면은 안 되니까 가 돼요. 모순이니까 E가 A 합집합 B가 되면은 안 돼요. E는 어쨌든 A 합집합 B가 되면은 안 되는데 우리가 A랑 B라는 집합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도 E의 부분 집합이고 B도 E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E랑 교집합을 해놨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E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도 생각을 하면은 A 합집합 B도 당연히 E의 부분 집합이 될 거예요. 근데 E가 A 합집합 B가 전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전체가 되지는 않으니까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A 합집합 B가 이렇게 있고 E라는 집합은 진짜 얘보다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크다란 얘기는 어떤 원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원소가 뭔가가 하나 존재해요. 뭔가 하나 E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얘는 A 합집합 B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 얘는 A 합집합 B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존재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사실 C밖에 없어요. 이 원소는 C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랑 B를 어떻게 만들었나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얘가 문제가 되는 거는 얘는 C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E의 원소들 중에서 C보다 작은 거, B는 C보다 큰 거. 그러면은 E라는 집합을 거의 다 나눠 가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E라는 집합 안에서 어떤 거는 C보다 작고 어떤 거는 C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죠? C 하나 딱 있죠, 그렇죠? C라는 거는 이제 A에도 안 들어가 있고 B에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열린 집합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후보는 C밖에 없어요. 그래서 C는 E의 원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명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A랑 B를 이렇게 잘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C를 기준으로 해서 딱 나눠놓고,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은 요 C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쪽 C보다 작은 쪽,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이제 A랑 B로 어떤 E라는 집합이 나눠질 텐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C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방향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A, B, C에 대해서 얘가 이런 성질을 항상 만족하면은 커넥티드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E라는 집합을 이제 앞에서 했었던 이제 요 티오렘 3.4.6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E가 커넥티드인 걸 보여야 되는데 얘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이제 요 동치인 명제 E라는 집합이 A 합집합 B로 나타나고, 이제 만약에 어떤 수렴하는 수열을 생각하고 만약에 XN이라는 수열이 A에 들어가 있으면은 수렴값은 반대편인 B에 있고, 만약에 B 안에 있는 수열을 생각하고 얘가 수렴하면 수렴값은 반대편인 A에 있고, 이제 요 명제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할 거는 어쨌든 앞에 있는 티오렘 3.4.6에 나와 있는 3.4.6에 있는 커넥티드와 동치인 명제, 동치인 명제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E라는 집합을 이제 A 합집합 B라는 어떤 디스조인트하고, 지금 요 디스조인트랑 세퍼레이티드랑 헷갈리면은 안 되는데, 디스조인트는 그냥 교집합이 없는 거고 세퍼레이트는 좀 더 나아가서 클로저까지 생각을 해준 거고, 디스조인트고 non-empty로 이렇게 나타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A랑 B가 어쨌든 non-empty니까
우리가 A0라는 원소를 A에서 하나 뽑고 B0라는 원소를 B에서 하나 뽑아요. 왜냐면 non-empty니까 이런 원소들이 하나씩은 존재하겠죠. 그리고 편의상 그냥 뭐 둘 중에 하나 큰 거, 그냥 뭐 A0가 이제 B0보다 더 작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구간을 생각을 할 건데 A0, B0라고 하는 이런 구간을 생각을 할 거고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할 거고 얘는 당연히 E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A0가 여기 A에 들어가 있고 이제 B0가 B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 A 합집합 B에 들어가 있는데 뭐 그게 E니까 A 합집합 B에 있으니까 얘가 E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0, B0가 있고 A0는 A에 들어가 있고 B0는 B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우리가 구간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용해야 되는 거는 어떤 뭐 A랑 B가 둘 다 뭐 E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이에 있는 것도 항상 E에 들어간다.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A0가 A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A는 어쨌든 E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래서 A0도 E에 있고 B0도 E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편하게 중점을 생각을 할 건데 중점 생각하면 당연히 얘는 A0와 B0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E의 원소가 돼요. 그래서 E는 이제 A 합집합 B니까 중점을 생각하면은 얘는 A에 들어가 있거나 B에 들어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중점을 생각하면은 항상 A랑 B 둘 다 사이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A에 들어간다. 중점이 A에 있다. 중점을 이제 편하게 네모라고 이제 표시를 해보면 중점이 네모니까 네모가 A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구간을 생각할 거냐면 양 끝점이 각각 A랑 B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구간의 이름을 1번 2번이라고 하면은 2번 구간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양 끝점이 각각 A랑 B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여기가 네모고 A에 들어가 있고 여기가 B0고 B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중점이 B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반대쪽 구간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모가 B에 들어가 있으면 1번 구간을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I0라는 구간이 정해져 있고 걔를 이렇게 계속 반씩 쪼개 나갈 건데 1번 구간을 생각을 하면은 A0가 여기 A에 들어가 있고 여기 중점 네모가 B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I0가 주어져 있으면은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I0가 있으면 반을 쪼개서 반 쪼개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줄 건데 반을 쪼개고 하나를 고를 건데 어떻게 고를 거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에 의해서 얘네들을 반으로 쪼개면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양끝점이 이제 작은 거는 A에 있고 큰 거는 B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고를 거냐면 양끝점이 양끝점이 각각 A랑 B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골라줄 거예요. 이거를 항상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보면 우리가 어떤 E라는 집합을 커넥티드인 걸 보여주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Theorem 3.4.6에 있는 그 명제를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 E라는 집합을 이렇게 A 합집합 B로 이렇게 디스조인트한 디스조인트이고 non-empty인 걸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수열을 생각을 할 건데 이제 아주 수열이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이제 얘네가 non-empty니까 A라는 집합에서 원소 하나 고르고 B라는 집합에서 원소 하나 골라서 닫힌 구간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닫힌 구간에 대해서 중점을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요 C가 A랑 B 사이에 있고 A랑 B가 둘 다 E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를 생각을 해도 걔네가 전부 다 E라는 집합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0가 A에 들어가 있으니까 B0는 B에 들어가 있으니까 A0랑 B0 둘 다 2의 원소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안에 있는 거, 이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생각을 해도 다 2에 들어가 있는데, 뭐 편의상 중점을 생각을 해서 중점을 생각하면 걔는 2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2라는 집합이 뭐였냐면 A 합집합 B니까, 그러면은 2가 A 또는 B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중점이 A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반으로 잘랐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구간을 생각을 해주면은 이 양끝점의 작은 거는 A에 들어가 있고 큰 거는 B에 들어가 있고, 물론 여기서 1번 구간을 생각을 하면은 양끝점이 둘 다 A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고르기 위해서 오른쪽 구간을 택했고, 반대로 이제 중점이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A에 있는 거 방금 했고, 그다음에 중점이 만약에 B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럼 이제 왼쪽 구간을 택해서 왼쪽 구간을 택하면 A0는 A에 있고 중점은 우리가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B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원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짓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구간을 계속 반으로 쪼개가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양 끝점이 하나는 A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B에 들어가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어떤 구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AN, BN으로 써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의 작은 쪽은 항상 A에 들어가 있고 큰 쪽은 항상 B에 들어가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닫힌 구간을 굳이 생각을 한 이유는, 이제 닫힌 구간이 등장하면은 이렇게 지금 또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구간의 길이를 반씩 쪼개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얘가 닫힌 구간들이고 점점 줄어들면은 어떤 이거의 교집합이 하나 존재하죠. IN, AN, BN, 이 원소가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X는 AN의 극한으로도 나타나고 BN이라는 거의 극한으로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는 사이에 있는 거는 항상 2의 원소가 된다라 그랬으니까 또 X는 2의 원소가 돼요. 근데 2는 이제 A 합집합 B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X가 AN의 극한으로도 나타나고 X가 BN의 극한으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X가 A 합집합 B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로 X가 A에 있거나 X가 B에 있거나. 만약에 X가 A에 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반대쪽에 있는 수열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B에 있는 어떤 수열이 존재해서 X가 이제 그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BN을 생각을 해주면 BN은 전부 다 B에 있고 B에는 X로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Theorem 3.4.6에서 보인 그 명제가 되죠, 그렇죠? B에 있는 수열을 생각을 하고 BN이 X로 수렴하면 X가 그 반대쪽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X가 B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마침 AN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AN이 A에 있고 AN이 X로 수렴하면은 이 수렴하는 값은 B에 들어간다. 반대쪽에 있다. 그래서 Theorem 3.4.6의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그래서 2는 커넥티드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커넥티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연결집합이라고 해서 아마 나중에 4장에서 뭐 나중에 좀 더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때 가서 뭐 못한 얘기가 있으면은 뭐 마저 더 할 텐데 뭐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결집합인 거는 우리가 뭐 정의로부터 바로 알 수 있죠. 만약에 얘가 어떤 서로 디스조인트한 거에 합집합으로 나타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뭐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구간이 커넥티드인 거는 그래도 잘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 반대의 방향도 커넥티드이면은 구간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4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3.5절에는 뭐 이거를 뭐 베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베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베어 시오렘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위상수학 뭐 원에서 등장할지 2에서 등장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상수학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5는 넘어가니까 그래도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래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라는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수의 어떤 또 다른 성질을 알려주고 있어서 뭐 실수는 뭐 노웨어 덴스셋의 뭐 카운터블 유니언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정리로 이제 위상수학에서 다루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뭐 4장, 5장, 뭐 6장, 7장, 8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어서 제가 3.5절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4장 후반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필요할 텐데 제가 뭐 필요한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요거는 제가 3.5절에 있는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4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간단한 정의랑 몇 가지 예제만 좀 소개하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진짜 함수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수열이라든지 어떤 뭐 집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고 진짜 함수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4장, 5장에서는 함수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4.1에는 이제 몇 가지 좀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예제들은 되게 뭐 발레로 쓰이기 좋은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과는 잘 맞지 않는 예제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해석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모티베이션 같은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디리클레 함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G라는 함수는 유리수에서는 1로 주고 무리수에서는 0으로 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을 좀 알고 싶은데 당연히 그래프로 그리는 거는 힘듭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유리수도 사실 실수 전체에서 조밀하고 덴스하고 무리수도 덴스하니까 얘를 어떻게 그래프로 그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뭐 그래프를 이제 잘 그릴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래프에 의존을 많이 할 텐데 이제 요런 좀 이런 걸 뭐 병적인 이제 예제라고 하는데 되게 이상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래프 좀 시각화해서 보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식에 의존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어디에서 불연속일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불연속점의 집합입니다. 얘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불연속이 될까? 어디에서 연속이고 어디에서 불연속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직 우리가 뭐 뒤에 있는 정리를 얘기를 안 해서 뭐 정확하게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얘는 모든 실수에서 다 불연속입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정리를 공부하고 나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아직 연속에 대해서 뭐 정의를 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 극한값 잘 존재하고 함수값 잘 존재하고 얘네 둘이 같으면 연속이다. 그러면은 결국 연속인 거를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극한값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뭐 x는 뭐 얼마에서 값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니까 함수값은 뭐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할 대상이 아니고 이제 좀 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극한값이겠죠. 극한값이 잘 존재하는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왜냐면 수열의 극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뭔가 가까이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수값은 그냥 값으로 내가 주는 거니까 뭐 더 얘기할 게 없고 극한값은 이제 어디로 가까이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극한값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어떤 극한값을 생각을 할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려면 그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 존재하고 걔네 두 개가 같으면은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게 결국 뭐였냐면 만약 뭐 x는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는 거 오른쪽으로 오는 거를 둘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론가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가까이로 가는 모든 방향을 다 생각을 했을 때 그 값이 존재하면은 걔네들이 같아야 되고
같고 그 값이 뭐 잘 존재하면은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좌극한 우극한 생각을 하면은 되게 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셨던 거는 2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1차원, 이건 2차원에서 생각을 해주면 원점으로 이제 가까이 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원점으로 가는 방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극한값 존재한다 이런 거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 뭐 가까이 간다, 뭐 0에서의 뭐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일 때 0으로 가는 어떤 뭐 특별한 경로를 생각을 했죠. 그렇죠? 뭐 y는 x를 따라 원점으로 간다. 뭐 갔을 때는 뭐 값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2차원에서 생각을 해주면은 0으로 가는 모든 경로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1차원에서는 사실 오는 경로가 왼쪽 오른쪽밖에 없죠. 근데 이제 2차원으로 가면은 왼쪽 오른쪽뿐만 아니라 뭐 위아래도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y는 x를 따라 원점으로 가도 되고 y는 뭐 x제곱을 따라 뭐 어떤 함수를 따라 원점으로 가도 극한값이 다 존재해야 된다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경로를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뭐 원점으로 가는 경로가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뭐 경로를 따라 원점으로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불연속점의 집합이 여기서는 이제 디리클레 함수에 대해서는 실수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아무 점이나 아무 실수나 하나 뭐 A라는 실수 하나 잡아왔을 때 A로 가는 모든 경로를 다 생각을 할 건데 특별히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리수열을 항상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실수가 있을 때 개로 수렴하는 유리수열,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항이 전부 다 유리수인 수열은 항상 잡아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리수가 실수해서 조밀하니까. 그래서 유리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이나 그 이후에 하게 될 텐데 A로 수렴하는 어떤 유리수열 xn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무리수도 조밀하니까 A로 수렴하는 어떤 무리수열도 존재해요. 근데 유리수열을 따라서 A로 가면은 이제 GXN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전부 다 유리수니까 값이 1이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무리수열을 따라가면은 그 값이 0이 돼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경로를 다 생각을 해도 값이 같아야 되는데 유리수열을 따라가니까 뭐 1이 나오고 무리수열을 따라가면 0이 나오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좌극한 우극한인 거랑 좀 비슷하게 뭐 좌극한을 따라갔더니 1이고 우극한을 따라갔더니 0이다. 이러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좀 비슷하게 정확히 뭐 그런 이유는 아니긴 하지만 뭐 비슷하긴 한데 유리수열을 따라서 어떤 점으로 갔더니 1이 나오고 무리수열을 따라갔더니 0이 나오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에서 전부 다 불연속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거 이제 modified 디리클레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약간 변형을 한 건데 변형을 어떻게 했냐면 무리수일 때 0인 거는 이제 그대로 고정을 해두고 유리수일 때는 아까는 그냥 전부 다 1로 줬는데 여기에서는 x로 줘요. 그냥 자기 자신을 뱉어주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는 불연속점의 집합이 실수 전체에서 0 하나 뺀 거. 그러니까 얘는 x는 0에서 연속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이제 진도를 나가고 나서 얘기를 좀 할 텐데 얘는 실수에서 0 하나 뺀 게 이제 불연속점의 집합이 되고 여기 톰의 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줬습니다. 무리수일 때는 0을 그대로 주고 x가 0일 때는 이제 1로 주는데 x가 유리수면 얘를 이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이제 분모랑 분자가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 n분의 1로 주는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불연속점의 집합은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 전체. 그러니까 얘는 x는 무리수에서 연속인데 유리수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어떤 되게 이상한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불연속점의 집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뭐 실수 전체 집합, 여기서는 실수 전체에서 0 하나 뺀 거, 여기에서는 유리수.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좀 궁금했었던 거는 어떤 임의의 집합, 뭐 실수의 부분 집합 A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불연속점의 집합이 A인 함수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임의의 집합을 내가 줬을 때 그 집합에서만 불연속인 거, 그 집합 바깥에서는 연속이고 그 점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함수 f를 항상 만들 수가 있는가를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뭐 아쉽게도 뭐 이런 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점의 집합이 되려면은 이 집합은 특별한 성질을 만족해야만 해요. 그래서 뭐 얘는 거짓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한 4.5절인가 뭐 6절 그 뒤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함수의 불연속점을 다 모아두면은 걔는 되게 특별한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집합이나 가지고 왔을 때 그 점에서만 불연속점인 집합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어떤 집합이 이 집합이 유한 집합이면은 우리가 이런 거 항상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임의의 유한계 뭐 n개 가지고 왔을 때 그 점에서만 불연속인 거 당연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끊어주면 되니까. 뭐 유한계니까 이런 점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끊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런 뭐 계단 함수들 뭐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제 무한 집합이 되면은 이런 짓을 항상 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요 이그젬플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수열의 극한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수열의 극한을 한번 떠올려 보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뭐 AN이라는 수열이 L로 수렴을 한다. AN의 극한을 생각하면 L이다 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냐면, 임의의 엡실론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더라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어떤 라지 n이라는 게 존재하면 이제 n이 그 라지 n보다 크면 AN과 내가 생각하는 요 극한값의 차이를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다. 이게 수열의 극한이었죠, 그렇죠?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엡실론은 이제 보통 작은 숫자에 대해서 쓰니까 아무리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엄청 큰 라지 n이 존재해서 n이 그 라지 n보다 크면,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AN과 L, 요 극한값 사이의 거리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거였죠. 함수의 극한도 똑같습니다. 어떤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c라는 거는 어떤 이 정의역의 뭐 리밋 포인트를 생각을 하는데, 뭐 리밋 포인트라는 말에 뭐 그렇게 꽂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뭐 a라는 집합이 0,1이다. 그러면 여기 내부에 있는 점들은 이제 전부 다 리밋 포인트가 잘 되죠. 근데 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거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아두면은 닫히는 구간 0,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밋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요 양끝점에서도 우리가 극한을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x는 0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극한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 x가 1에서는 좌극한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뭐 리밋 포인트를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역보다 살짝 더 넓혀서, 그러니까 경계까지 포함해서 리밋 포인트들을 포함해서도 우리가 극한을 잘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뭐 0이랑 1에서 극한 당연히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리밋 포인트라는 요 단어에 그렇게 꽂히지는 않아도 되고, 이제 그랬을 때 fx가 x가 c로 갈 때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라고 하는 양수가 존재하는데 수열의 극한에서 이 라지 n에 대응이 되는
어떤 델타라는 숫자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c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을 때. 근데 여기 이거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0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이 아니란 얘기는 결국은 x가 c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극한값을 얘기를 할 때는 그 주위에서만 보는 거니까 딱 x는 c에서는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도 우리가 극한값은 잘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극한값이라는 것 자체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관심이 없는 거니까 뭐 함수값이 그냥 뭐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극한값이라는 거는 그 근방에서 그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지 그 점에서는 뭐 정의가 되어 있건 뭐 점이 다른 데 찍혀 있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뭐 극한값 얘기를 할 때는 x가 c가 아닌 거를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강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x-c의 거리가 충분히 작으면 x-c의 거리를 내가 델타보다 작게 해주면 fx와 요 극한값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수열의 극한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너가 아무리 작은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fx와 그러니까 L 사이의 거리를 되게 작게 만들어주는 C 근방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나는 요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어서 C 근처, C가 내가 잡은 그 반경 안에 들어오면 그 근처 안에 들어오면 fx와 L과의 함수값을 fx와 요 L이라고 하는 요 극한값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정의 자체는 아마 수열의 극한에서 봤었던 거랑 이제 거의 똑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수열의 극한에서 했었던 거랑 뭐 거의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그림으로 뭐 그리는 게 뭐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뭐 요 점을 이제 C라고 하고 그래서 X가 이제 C 가까이로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뭐 지금 제가 뭐 당연히 이제 그림 그리기는 연속함수가 편하니까 연속함수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값을 L이라고 해보면 내가 원하는 거는 X가 C로 가까이 갈 때 이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X가 이제 C로 가까이 가고 있으면은 극한값이 L로 가까이 간다. 뭐 좀 얘를 이제 구멍을 뚫어주면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fx랑 요 L과의 차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만큼 작아지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얘를 L 근방 안에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L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만큼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되게 L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엡실론을 충분히 작게 잡을 거니까. 그러니까 L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제 얘를 이쪽 수직선에 살펴보면 L이 여기인가에 있고 여기가 뭐 L 플러스 엡실론, L 마이너스 엡실론. 그러니까 fx가 내가 원하는 요 반경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fx가 L과의 차이가 되게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엡실론을 내가 임의로 충분히 작게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러니까 L이란 뭐 엡실론이 만약에 뭐 0.001, L 더하기 0.001, L 마이너스 0.001 요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은 fx는 뭐 충분히 L 근처에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 함수를 L 플러스 엡실론과 L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에 가둬둘 수가 있냐? 가둬둘 수가 있다. 왜냐면 내가 델타를 요만큼 잡아주면 되니까. 델타를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 fx와 L과의 차이는 L 요 구간 안에 L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어쨌든 델타를 잘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근데 델타를 잘 찾는 거는 이제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fx와 L과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요 델타가 존재하냐? 그러니까 fx가 요 L 반경, L 구간 안에 엡실론 구간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델타를 잘 잡아줄 수가 있겠는가?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는 엡실론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델타도 좀 작아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L과 L을 되게 좀 정확한 오차로 측정을 하고 싶으면은 델타 쪽도 좀 줄어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살펴보면 fx가 뭐 3x 플러스 1일 때 x가 2로 가면 fx는 7로 가까이 간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깜빡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엡실론 델타 논법. 아마 해석학에서 되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얘가 좀 초반부에 등장을 해서 뭐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뭐 난이도로 따지면은 체감상 엡실론 델타 논법을 잘 이해하는 게 뭐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해석학을 이제 공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뭐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되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쏟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요거를 잘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엡실론 델타 논법이 뭐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미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그래도 좀 친숙하기는 하지만 또 어쨌든 뭐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간다라는 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엡실론 델타 논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요 극한이 뭐 7로 간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지, 엡실론 델타 논법을 통해서 요 7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알기 위한 어떤 뭐 새로운 방법인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극한값이 7인 거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 거니까 우리가 그때 배웠었던 거를 이제 뭐 까먹고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늘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진짜 7로 가느냐, x가 2로 가면은 3x 플러스 1이 7로 가까이 가는가. 뭐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당연한 거를 뭐 이런 수학적인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임의의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어떤 델타가 잘 존재하는가, 이거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결국 델타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또 비슷하게 했었던 것처럼 델타를 결국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잘 표현해 주면 됩니다. 관한 식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어떤 델타를 찾아줄 거냐면 x와 2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근데 이제 0은 빼줘야 되니까 x-2의 거리가, x-2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요 fx와 7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3x 플러스 1과 7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델타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요 뒤쪽을 잘 정리를 해주면은 얘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요 x-2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x-2를 잘 뽑아내는 게 목표인데, 얘를 계산해 보면은 3x-6이고 다행히 3으로 잘 빠져서 x-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델타를 찾길 원하냐면 x-2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요 3 곱하기 x-2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3델타보다 작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면 좋겠으니까 얘를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를 3분의 엡실론으로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습장에 쓰는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연습장에 쓰는 거고, 진짜 풀이를 적을 때에는 이제 이런 과정 다 있고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델타를 3분의 엡실론으로 고르자. 뭐 이미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뭐 델타를 3분의 엡실론이라고 하자. 뭐 왜 3분의 엡실론인지는 모르고 그냥 3분의 엡실론으로 이제 연습장에서 계산했던 거 전부 다 있고, 그러면은 x-2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제 델타를 우리가 3분의 엡실론으로 잡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3x 플러스 1과 7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면 좋겠는데 얘가 3 곱하기 x-2의 크기고, 근데 우리가 델타를 어떻게 골랐냐면
x-2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은데 델타를 3분의 에필론으로 골랐으니까 얘는 3 곱하기 3분의 에필론보다 작아서 에필론보다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는 x-2가 여기 fx와 7 사이의 거리가 fx와 7 사이의 거리를 내가 에필론보다 작게 만들어 주려면 x-2가 얼마나 작아야 되냐, x-2가 뭐 어떤 구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요거를 만족하겠는가. 그러면은 델타를 3분의 에필론으로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예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소개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예제도 몇 가지 풀어볼 텐데, 결국 함수의 극한 값이 잘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는 거는 이 델타를 잘 찾아주는 게 목표입니다. 델타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델타를 에필론에 관한 식으로 잘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요거를 이제 거꾸로 3x 플러스 1이 7로 가까이 갈 거니까 얘를 잘 계산을 해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x-2에 대한 뭔가가 이제 튀어나올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잘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뒤쪽에 예제들이 좀 더 있는데 이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x가 2로 갈 때 x제곱이 4로 가는 거, 세 번째로 x가 3으로 갈 때 x분의 1이 3분의 1로 간다. 사실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4고 얘는 당연히 3분의 1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극한값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가까이 가는가. 사실 이것도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x가 2로 가까이 가면 x제곱이 4로 가까이 가는가, x가 3으로 가면 x분의 1이 3분의 1로 가까이 가는가에 대한 건데, 이제 잠깐 스케치만 해보면 이제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얘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를 우리가 잘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얘는 x-2랑 x 플러스 2로 쪼개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x분의 1과 3분의 1 차과의 이제 거리를 잴 텐데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3x 3 절대값 x고 x-3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좋은 거는 여기에서는 x-2의 절대값이 되게 좋은 거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x-3이 이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항들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요 x 플러스 2의 크기, 절대값 x, 얘네들을 어떻게 좀 잘 해줘야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는가,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것처럼 얘를 이제 잘 어떻게 해서 델타에 관한 식이 나오고, 그러면 얘를 에필론으로 놓으면 되겠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잘 계산을 해서 델타에 관한 식으로 잘 만든 다음에 얘를 에필론으로 만들어주는 요 델타를 찾아주면은 이제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x-2랑 x-3들은 되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애들인데, 왜냐면 얘는 이제 델타보다 작다, 얘도 델타보다 작다라고 할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x 플러스 2나 여기 뭐 3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이제 절대값 x, 얘네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면 좋을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뭐 어떤 정리 같은 것들을 증명을 할 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은 뒤쪽에 나와 있는 정리들 증명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뭐 4장의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